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쁘게 살 도중에 빼도 들을 수도 있었고 신혼이 될 때까지는 달콤한 것은 아니더라도 조금은 달지 않았나 해봤어요. 그러나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걸 알았고 너무 많이 변해버린 상황들 덕분에 저 또한 변해야 했죠. 그래도 나름 길었던 제 결혼 생활은 김치통 앞에서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김치를 싫어해요. 처음부터 현실로 들어간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었더라면 시작조차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동생의 결혼식에서 처음 만난 남편은 제가 꿈꾸던 그런 남자였어요. 크고 키가 크고 금발 피부를 한 남편은 저보다 3살이나 어리기도 했지만요. 오빠라고 부르고 싶을 만큼 건장하고 듬직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동생을 축하해주기 위해 모인 여성들의 무리 속에서 그의 시선은 내 온몸을 적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저는 그와 접점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보고만 있는 것은 돈도 안 들고 공짜니까 그때는 보기만 해도 흐뭇해지고 좋았어요. 그리고 제 눈으로 본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몰래 헐끗에 훔쳐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가 성큼성큼 저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하자 저는 놀라서 모르게 뒷걸음친 거예요. 그가 내게 해맑게 웃으며 다가오더니 누나, 저예요 라고 말했어요. 기억나세요? 라며 반가운 인사를 건네주더군요. 그때서야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내어 생각해보니 여동생과는 중학교 동창으로 여중여고를 다녔던 저와는 달리 남녀공학을 다녀였던 여동생이 친구들 무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여동생과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올 때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제일 어른에 가까운 제가 바쁜 부모님들을 대신하여 여동생 친구들을 대접하고 챙겨주어야 한다는 장녀의 책임감과 사명을 안고 해주었던 떡볶이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분은 제 안부를 묻는데 저는 그를 싫지 않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성숙한 남자로 커버렸는지 그저 과거를 돌이켜보며 시선을 작은 소년에 불구하고 말이에요. 결혼식을 마치고 이렇게 가기 아쉬워하다가 다음에 다시 만나자며 제 연락처를 묻는데 그 시간 동안 너무 귀여웠던 나머지 수줍은 마음을 뒤로하고 그에게 제 연락처를 알려줬어요. 그는 곧바로 저에게 연락을 시작했고 우리는 밤낮 가리지 않고 메신저 통화를 이어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어요. 우리 집은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식당을 운영하셨고 제법 맛있어서 동네에서는 알아주는 갈비집으로 오랫동안 찾아주던 손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은 맛이 변하는 것만큼 손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며 밤이나 낮에 구할 것 없이 식당에 매진하여 집보다는 식당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져서 어릴래부터 동생을 챙기는 사람은 나 혼자였어요. 그래서 나와 여동생 둘 다 배를 채우기 위해서라도 어릴 때부터 자연스레 혼자 밥을 해먹고 간단한 요리를 마스터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도중에 나는 요리와 관련된 학과를 고민하며 진로를 결정했어요. 그러나 내가 요리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꿈을 반대하는 부모님의 마음에 대해 이해했기 때문에 결국 나의 꿈을 접어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요리에 열정을 품고 싶어서 식품 스타일리스트가 되었어요. 잡지 실내 음식들이 더 맛있게 보일 수 있도록 열심히 일했어요. 부모님들도 아침에는 출근하시고 저녁에는 퇴근하셔서 집에 들어오는 제 삶을 보니 한실하시다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은 저와는 달리 자유롭고 모험적인 사람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 준비에 뛰어들기보다는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당장 배낭 하나를 메고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났어요. 그곳에서 열심히 딸기 농장에서 일하던 그는 계속해서 딸기를 따기만 하다가 청춘을 보내는데 한계를 느껴 반년 동안 세계 일주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그 모험심이 활발하고 적극적이어서 저와는 달라 보였어요. 그 사람은 낭만적인 사람처럼 보였어요. 한국에 돌아온 후 그는 이전의 다양한 경험과 사교적인 성격을 살려서 한 제약회사에서 영업직으로 취직하게 되었고 입담이 좋고 사람을 좋아했던 남편은 회사에서도 나름대로 실적이 좋은 영업사원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았어요. 이렇게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의 차이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어요. 게다가 그는 고작 만난 지 3달도 지나지 않았는데도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 앉아있는 시간보다 서 있는 시간이 더 많을 테니 더욱 더 건강을 챙겨야 한다며 이것저것 부모님이 드실 영양제를 양손 가득 들고 와서는 떨어질 때쯤이면 귀신처럼 살펴보며 우리 부모님까지 알뜰하게 챙기는 모습을 보아서 나보다 어린 나이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남자라면 평생을 함께 늙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의 청혼을 기다리면서 주변 반응을 살펴보았지만 내 손에 반지가 끼워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 남자를 놓칠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드디어 결혼을 제안했다는 그의 말을 듣고 아주 오래 기다린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결혼을 받아들였고 처음으로 그의 부모님을 만나러 간 그날 모르는 무엇인가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아들보다 3살 많다는 내 나이를 들은 시부모님은 처음에 반대를 했지만 나를 만나자마자 생각이 바뀌었을 때 생각해봤을 때 아들보다 더 어려워 보인다고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금세 밝은 미소로 쟤를 맞이해 주셨어요. 시부모님들께서는 제가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었다. 호구조사를 필두로 하나 둘 꼬질꼬질해 먹기 시작하셨고 우리 부모님이 식당을 한다는 말에 갑자기 표정이 식어버린 것만 같았어요. 두 분 모두 공무원 출신이었던 시부모님과 달리 동네에서 말이 좋은 식당이라니 그저 작은 고깃집을 운영하는 집안인데 맞아야 한다는 것이 썩 달갑지 않은 것으로 보였어요. 시어머님은 조심스럽게 식당의 규모와 1인분의 가격을 묻더니 대략적인 매출을 가늠하는 듯 보였어요. 그렇게 하여 혼잣말이신 듯하나 저는 분명히 들었어요. 늙어서 애들에게 어녀 살 길 않겠네 하시며 계산이 선 듯 얼른 상견례 자리를 잡자 하시는데 자식 생각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이상하게 찝찝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성사된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님은 마치 나중에 아이들에게 손 벌릴 생각이라도 하는 눈치를 보이지 않도록 자기들은 몇십 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이어왔기 때문에 연금도 넉넉해서 노후를 걱정하지 않고 살 만큼이라고 하시며 우리 부모님은 노후를 걱정하듯이 동네 식당 말고 너를 준비해두는 게 어떠냐고 묻는데요. 고개를 돌려본 제 부모님의 표정은 마치 한 대 얻어만든 듯 띵하게 굳어져 계셨고 이내 가까스로 마음을 다잡아 사돈댁의 걱정을 덜어드리려는 듯 오래 한 동네에 자리를 잡으시는 만큼 벌이가 부족하지 않으니 염려 말고 놓으셔도 된다고 안간힘을 써 대답을 이어가시는 부모님에게 자식으로서 정말로 죄송스럽게 그저 없었어요라고 합쳐 말하였습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부모님은 제가 신경이 쓰이셨는지 원래 부모 마음이 그런 거라며 너도 나중에 자식을 낳아보면 알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일이 아니라는 듯이 넘기시려 하는데 결혼한 지 8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모습이 또렷하게 그려질 정도로 저에게는 최악의 상견례였죠. 마음고생과 시련의 시간을 인내하며 보내다 보니 저희는 어느새 결혼식을 올리고 경기도 외곽에 작은 집을 얻은 맞벌이 신혼부부가 되어 있었어요. 저희는 녹진한 결혼 준비를 잊고자 했지만 그래도 3년 정도는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신혼을 만끽하자고 했지만 너무나 사랑한 지였을까요? 저는 결혼한 지 1년도 채 지나기 전에 첫째 아이가 들어와 신혼일기는 고소하고 3월에 아이를 만날 날을 기다리며 매일매일 바쁜 일에 치여 고달의 몸을 누이자마자 잠들었어요. 다들 뱃속에 있을 때가 천국이라고 하던데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태어나자마자 알 수 있었어요. 낮이나 밤이 없는 울음소리 속에서도 여기저기 영업과 접대로 늘 술에 누워있는 남편은 가운데 아이는 잠들어 있는데 낄끼미도 보이지 않고 최근 내내 남편은 옆에서 신생아처럼 거든요. 육아휴직 기간이 모두 끝나가지만 아이를 맡아줄 곳을 찾지 못한 죄는 결국 영업부에서 육아휴직을 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남편과 연결돼 있는 눈치와 생기로 대신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까지 옆에서 아이를 크게 하는데 시작했죠. 얼마나 그 후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음식이든 뭐든 그때의 트렌드가 되지 않고 유려하게 표현해야 하는 직업의 성격상 이미 필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후배들의 감각을 따라가기에는 그간의 수줍음이 말해주고 있었던 것 같다. 오랜 시간 동안 뒤처져 있었고 결국 저는 후배들을 받쳐주는 서포터의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후 2번의 이직과 첫째 아이를 출산하다 보니 눈 깜짝할 사이에 5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어느 날 친정엄마의 다급한 연락이 내려왔다.
친정집은 그간 나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일러주는 것만 같아 보였습니다. 항상 건강한 것만 같던 친정아버지가 식당에서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놀라서 대처가 늦어서 수술 후 아버지는 왼쪽 다리에 마비가 와서 누워있게 된 병상에 있는 친정엄마. 결국 식당을 운영할 수 없어져 일시적으로 가게 문을 닫은 지도 어언 한 달이 흘렀어요. 친정아버지는 평생 일본 가게를 소중히 여겨서 병간호를 받아야 했고 이 상황이 끝이 없이 길어지자 친정엄마 또한 힘들어 보였어요.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병환을 마주하면서 친정엄마도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불안해했죠. 그래서 우리 자매는 친정엄마가 생기를 잃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더는 이렇게 지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정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함께 친정아버지를 돌봐주기 위해 서비스를 신청한 간호조 무사님과 함께 차츰차츰 친정엄마가 평상시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두 팔을 꺾어 식당에서 도와주기로 했어요. 친정과 가까이 살던 여동생은 조정이었고 주말마다 엄마를 도와 예전의 식당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했고 저 역시 주말에는 남편에게 아이를 맡긴 채 열심히 식당에서 일해 친정을 도왔어요. 그동안 먼지를 털어 활기를 되찾은 식당은 더 이상 손님들이 줄지어 들어서게 되어 지역 맛집으로서 성공을 거뒀어요. 친정엄마를 도우며 식당 일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온 어느 주말 저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팔짱을 끼고 서서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해 놀라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이렇게 볼 것도 못한 존재의 등장은 언제나 짜릿하기 마련이니까요. 남편과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포이즈도 안 하고 시어머니는 오늘도 잘 걸렸다 싶은 표정으로 저에게 앉아보라 하셨는데 정말 죽겠다 아니 죽었다 싶었어요. 그러다 시어머니는 어떻게 되네. 엄마가 주말이면 남편하고 자식들 볼 생각은 없고 친정 문턱에 닳도록 친정에만 들락거리면 어떻게 하냐며. 평일에는 일에 바쁘니 아이와 놀아줄 여유가 없고 주말에는 식당에서 일하니 아이와 놀아주지 못하면 아이는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알겠다며 그만큼 얼굴도 새까맣게 높이 일어섰다며 손자의 엄마 역할을 내세워 비난했어요. 그러자 우리 아들은 뭐 게으른 사람이냐며 발이 땀나게 병원과 약국을 왔다 갔다 하며 주말에도 바쁜데 쉬어야 할 때도 바쁘다고 하더군요. 아이만 생각하다가 어쩌면 그 아이만을 보면 다른 이들을 어떻게 출근해서 일을 하는지 궁금해했는데 아이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버리는 버릇이 있다며 이렇게 입 밖으로 내뱉으면 남들이 다 우리 아들만 했다고 생각하곤 했어요. 욕할 거라며 남자가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안 사람의 집에 못 붙어 있고 더구나 돈독거리면서 주말에 식당일까지 토마토 하겠냐며 남들이 손가락질 한다고 벽에다 우리 아들 최면 깎아먹는 일이라고 결국 본심을 드러내시더군요. 제가 속상한 마음에 지금 친정아버지가 쓰러져 거동이 불편해 자식 때문에 도리로서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 귀에는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만 같았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았으면 늙어서까지 고생할 일이 없지 않겠냐며 어떻게 할까요? 나이가 들어가도 조언을 잘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래를 미리 예측할 수 없어서 자녀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건강관리도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 아파트 단지를 몇 바퀴 돌며 자녀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 건강관리 비법을 알려주셨다고 하셨지만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더는 설명하지 않겠다 생각하신 것인지 서서히 가방을 챙겨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친정에 방문하지 말고 육아와 내조에 힘을 쏟으라는 말만 남기고는 재석을 읽는 모습으로 떠나셨습니다. 호련히 사라져버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무것도 모르는 맑은 얼굴을 하고 아이 손을 잡은 채 쭈쭈바를 물매 등장한 남편은 오자마자 제 엄마를 찾더군요. 저는 날카롭게 가자미 눈을 뜨고 남편을 째려보며 대체 시어머니는 왜 오신 거고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의 대답이 더 기가 차웠고 황당했어요. 오랜만에 집밥이 먹고 싶어서 김치찌개를 해보려 했는데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인터넷에 검색하고 해봐도 영 엄두가 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엄마에게 전화해 방법을 물어야 했다고. 결국 이실직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지만
그래도 엄마가 와서 반찬이나 찌개를 다 해주고 갔다면 좋았을 텐데요. 신나는 연애 시절, 늠름하게 보였던 남편이 생각할 줄 모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저도 애 같은 듯이 혀가 끌끌 차였는데 그게 뭐냐고요? 제가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도와줄 마음 없으면 내가 친정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도록 허락하겠다고 말했죠. 한 번 더 시어머님이 우리 친정에 대해 말씀하면 이혼을 고수하는 것이라고 엄포를 두자 남편은 꼬리 내리고 강아지처럼 갈겠다며 생각이 짧았다고 스스로 반성하는 듯이 죄송해했어요. 시어머님의 충고를 아랑곳하지 않고요. 매주 친정을 찾는 것으로 시작해서 끄라기를 5개월 정도 이어갔습니다. 이로써 전에 있던 매출을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전 세계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다시 식당이 휘청거리게 되었고 이러다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정아버지의 병원비에도 부담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 식당의 주력 메뉴인 갈비를 주요 메뉴로 설정하고 맛과 색을 더해 사진을 찍어 SNS 채널을 통해 홍보를 시작했고 얼마 되지 않아 집에서 먹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성원으로 조금씩 인터넷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사업은 예상한 대로 호응을 받지 못했어요. 쾌독을 위해 갈비는 모름지기 숯불에 구워야 그 풍미가 배가 오르는 음식인데 가정집 가스버너 위에 올린 양념을 먹으면 고기는 제대로 맛을 낼 수 없었습니다. 닭을 준비하는 저희 상점은 이윽고 성원을 받고 팔릴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고기를 망설이는 고객들만 가득했어요. 주문을 받고 포장을 하고 발송을 하며 모든 문의에 혼자 응대하는 일을 계속하면서 시간을 투자해도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본격적으로 인터넷 사업을 확장하기로 결정하고 결국 회사를 퇴사하기로 결심했어요. 처음에는 퇴사를 반대하던 남편도 주문량을 보고 결국 동의했고 가능한 한 빨리 회사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정리한 결과입니다. 정리하고 친정을 도와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죠. 속이 훤히 보였지만 그래도 단순한 사람이라 쉽게 넘어온 것 같아서 다행했어요. 어느새 인터넷에서 맛집 리스트로 소개되는 친정 부모님의 가게는 여러 지역에서 찾아주는 손님들이 늘었고 우리 집을 필두로 주변에 자그마하게 오호죽순 갈비집이 생기는 정도로 이지현 명물로 손꼽히게 되었어요. 벌레 손맛이 좋다는 전라도에서 자랐던 친정엄마의 반찬과 김치는 갈비만큼이나 인기가 좋아서 결국 저와 동생이 발벗고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친정엄마를 설득하여 식당역에 있는 작은 건물에 조그만 반찬 가게를 내기로 하였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넓혀가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사업이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은 함께 가자는 말은 없었지만 도와줄 마음으로 오늘 하루는 회사의 휴가 눈에 뜨면서 뭐가 그리 좋은지 생각을 번거롭게 하며 따라온다. 근데 기이하게 그지 않아요. 남편은 식당에 오자마자 여기저기 둘러보던 자기는 음식조차 못 만들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서 계산이나 돕겠다고 포스기계 옆에 서 있지 않겠어요. 평소에는 홀에서 계산을 맡았던 동생의 자리인데요. 말이 되죠. 일반적인 처제나 형부와는 달리 동창이었던 터라 동생은 형부라는 호칭은 없게 됐어요. 모르면 이제라도 배우면 돼. 남편을 이끌고 반찬을 담는 법을 가르쳐주며 포스기계 앞에서 멀리 내쫓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뭐가 그렇게 궁금한지 손님들 계산을 할 때면 상을 치우는 듯 허공에 손걸레질 몇 번 한 뒤 달려와 포스기계를 엿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제서야 그 사람이 왜 따라 나왔는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다리를 퉁퉁 두드리며 저에게 슬며시 오늘 매출이 얼마였는지 묻거든요. 문득 저는 운전에 집중한 척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으면서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호기심을 버릴 수 없었던 것인지 얼마나 되는지 손가락으로 간신히 계산하더니 우와, 한 달에 얼마나 나오지 며 감탄하며 혼자서 상상에 빠져 있었어요. 난 지금 자리 이동하더라도 남편하고 빨리 집으로 들어가자고 제안했지만 남편은 여전히 상상 속의 세계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집에 도착하여 바로 매출 정리와 식당에 필요한 재료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노트북을 켰어요. 그런데 아기가 방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소리에 깬 것처럼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 아기를 달래려던 중이에요. 곧바로 아이 방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아이를 재워주고 나서 노트북 작업을 하기 위해 식탁에 앉으려 했는데 이미 남편이 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안경까지 착용하고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죠. 제게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물으면서 남편은 제 말을 조차 듣지 않은 채 여동생인 처제의 영수증 처리를 더 신경 써야 한다며 왜 매출이 점점 줄어드는지 질문했어요. 갑자기 태도를 내로막아 제 여동생을 의심하는 발언에 저는 당신이 왜 그런 상관을 두나요? 라며 신경을 쓰지 말라고 하며 반발했어요. 노트북 화면을 닫았다가 남편이 왜 자기한테 말도 안 한다며 이게 다 가족 사업인데 더 투명하게 해야 한다며 나에게 경계했다. 그런데 어느 날 식당으로 출근하던 중 여동생이 울면서 전화했다. 평소 혈압이 높았던 친정엄마가 급격히 커지는 식당 사업 규모에 맞추기 힘들어하는 것인지 식당 문을 열어가는 길에 쓰러지셨다. 운 좋게 지나가던 사람들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심각한 일은 피할 수 있었지만 1년도 안 돼서 친정엄마가 쓰러지자 나와 동생은 우려했던 일이 일어날 것 같았다. 노심조사해야만 했어요. 결국 무리하게 식당을 계속 운영하는 대신에 친정어머니의 건강 회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여긴 우리 자매는 원활히 운영되던 식당과 인터넷 사업을 잠깐 닫고 재정비할 시간을 갖기로 결심했어요. 이번 기회에 친정어머니로부터 요리 비법을 전수받고 본격적으로 주방을 맡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솔직히 내 계획을 밝혔더니 뜨겁게 옹호했던 친정 부모님도 이제는 그런 너라면 우리보다 더 잘 해낼 수 있다며 조용히 여러 가지 비법을 전수해 주셨어요. 진심으로 이를 받아들이며 가족 생계가 나에게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함께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너 시간을 자면 많이 잤다 싶을 정도로 새벽에는 신선한 식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전국 각지의 시장을 돌아다니고 친정엄마의 손맛을 고스란히 담아내기 위해 몇 번이고 만들고 버린 끝에 100% 중에 98% 정도의 손맛을 구현해냈고 동생과 함께 본업으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에 고민을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제 고민이 깊어질수록 얼굴에 실린 피로가 전해지듯이 남편은 저를 보고 너무 피곤해 보인다며 커피 한 잔을 내밀며 이번에 새로운 식당을 여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난생 처음 듣는 말이라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들어봤어요. 하지만 괜히 쓸모없는 소리를 듣느냐는 걸 알았어요. 남편은 어찌됐든 장모님만큼 요리도 잘하는데 왜 처제와 같이 식당을 하냐며 고생은 당신이 다 하고 돈은 처지하고 나눠가려 하는지 자기 머리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며 안 그래도 힘들어하는데 쉬어버림이 소일거리로 작은 식당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님의 돈으로 새로운 식당을 연다는 제안이 어떠냐고 그제서야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저는 시어머님이 무엇도 바라지 않고 계산도 하지 않으려는데 왜 우리에게 식당을 내주냐고 생각하냐며요. 여태까지 겪어봐도 어찌 이렇게 자신의 엄마를 몰라서 어디에 쓰느냐면 나무라죠. 남편은 기왕 가족끼리 사업할 거, 자본이 있는 시어머니 집이라고 하는 게 더 이득이겠지 않느냐며 우객에 저는 왜 우리 엄마의 레시피로 내가 시어머니 좋은 일을 시켜야 하느냐고 우리 엄마의 요리니까 우리 자매가 응당 이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말했어요. 남편은 할 말이 없었던지 그제서야 입을 툭 내밀고는 안방으로 들어가더군요. 한참 동안 소란이 일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러자 시어머님은 무턱대고 식당을 차려준다는데도 싫다고 하면 자신이 무서워서 어떻게든 말이라도 할 것이냐며 내가 좋으라고 해주겠다 했지만 어찌 이렇게 자식이 사고가 삐뚤게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부모님이 빨리 떠나셔서 그런지 자식이 정을 없다며 가만히 있는 우리 친정을 들먹이셨더라고요. 보다 못한 제가 이미 우리 친정에 있는 식당으로 충분하다고 그냥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라면 어머님 입맛에 맞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제 친정 엄마께서 음식을 배우시고 해보시면 어머님의 성에 차지 않으실 거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머님과 제가 상극이라면 하루 24시간 동안 같이 노력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죽는다고 하시고 출근해야 한다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동생과 저는 그동안 소규모 식당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 집안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약간의 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직원들을 채용하고
저는 식당에서 음식 및 주력 상품으로 서비스되는 반찬과 김치를 전담하여 식당의 맛을 책임졌습니다. 동생은 제가 닫을 수 없는 홀과 청결, 그리고 저희 식당을 방문해 주시는 분들께 좋은 기억을 선사하기 위해 서비스를 책임지며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전보다 체계적인 사업 형태를 구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동생 모두 수많은 사람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각자의 시간을 투자하고 서로 협력함으로써 직원들과의 소통을 조율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상적인 성장 과정은 정처 없이 지속되었고 이로 인해 정신이 혼란스러웠는데 그 중에 한 가정은 남편이 저에게 시어머니가 식당을 냈다며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식당에서 만들어 팔고 있는 음식들을 시댁에도 납품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갑작스러운 시댁의 식당 개업 소식에 놀랐지만 남편의 당당한 태도도 매우 흥미로웠어요. 그러더니 남편은 앞으로 바쁠 것 같아 보여 조만간 자기도 회사를 정리하고 시댁의 식당 일을 도와야 할 것 같다며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는지 저에게 상의가 아닌 통보를 하더군요. 저는 가뜩이나 일 때문에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상황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갈 남편까지 거들고 나서나 싶었어요. 남편에게 저는 회사를 그만둘 생각조차 꾸지 말라고 했어요. 무슨 식당이 소꿉놀이를 알려줄까요? 하지만 주변에 문을 연 식당이 많은데 왜 그런 식당을 무시하고 열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 위치에 믿음이 있다면 그건 큰 오산이라고 말해야죠. 남편은 우리 집이 가장 세다고 말해서 우리 집만큼 못할지도 모르겠다고 하며 우리 부모님은 모두 그 시기에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라고 말하며 마음을 먹지 않아 우편을 이제야 보낸다고 하면 아마 유명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해요. 의심스러운 건 안 됩니다. 어떻게 이 남자가 이렇게 황송한 자신감을 가지게 된 건지 궁금하기도 했는데 쳐다보던 순간 우리 집엔요. 자영업자를 위한 사업 기초부터 유명한 요리 연구자이자 사업가들의 장사 비법이 담긴 책들이 곳곳에 즐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어디에서부터 붙어온 바람인가 싶다가도 저를 보고 이런 허황된 생각을 했나 싶었습니다. 저의 노력을 볼 때보다 결과물을 먹어서는 불나방처럼 날아다니는 남편과 시댁을 보고 있자니 참으로 기가 찼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는 당장 시댁으로 오라며 아우성을 치시기에 가야 할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 것 같아서 바빠서 못 간다며 전해달라고 하시면 남편 통해서 전화라도 해달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식당 문을 닫는 시간을 따라 나가보니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겠다 싶어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댁에 방문하자고 할 때 시어머님은 갑작스럽게 크게 김치통을 8개 열고 다른 가정의 아들을 데려가서 식사 시간에 불을 놓아 고생시키고 나서서 이 정도 정성은 해야 할 것이라며 요구하고 다른 생각이 없으면 판단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 그렇게 맛있는 김치를 겨울에 먹게 해주시고 새 김치를 만들어 종류별로 많이 먹으라고 하는 것이 맞는 일일 터인 것 같아요. 만약 담아올 수 없다면 시댁 역시 가족이니까 가족끼리 서로 배려하고 식당 이름이나 음식을 대접해주는 것도 양심적으로 생각해보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재간으로 맞서지 못했죠. 엄마만 믿고 그때 퇴근하는 즉시 엄마가 주는 통을 들고 시어머니 집에 보내라고 걱정하는 대로 그래서 나를 밀어내셨죠. 나는 불안한 마음을 무시한 채 식당 일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고 친정엄마의 말처럼 식당에서 끝나자마자 김치통 8개를 옮겨 시어머니 집을 찾았어요. 시어머니는 뜨거운 김치통을 보며 어떻게 이걸 모두 가지고 오냐, 텅 비어서 챙기는 것도 아니잖아 고 말하며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정도가 존중을 물론 못하다고 합니다. 어디서 가정교육을 받았냐면 커녕 어른을 공경할 줄도 모르고 우걱우걱해서 안달이 나며 소리치는 거야. 김치통을 하나씩 열어보니 마지막 김치통을 열어보며 젖히시는 모습이었고 순식간에 집안이 고요해졌어요. 김치통 안에서 작은 종이를 꺼내 들었는데 시어머님께서는 미간을 찌푸리며 한 글자씩 읽기 시작하셨어요. 대표이사라는 직함과 함께 제 이름을 한자 한자씩 읽어내리더니 한 장 더 있는 명함은 차마 읽지 못하시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만연 나머지 한 장은 허파의 바람이 가득 찬 만년차장인 남편의 명함이었어요. 물론 저도 이러한 상황을 생각하지 못했던 터라 저 또한 당황스럽게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덩달아 화들짝 놀랐고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하이에나처럼 반응하였습니다.
덥석 물고 뜯을 뻔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알고 있던 일인 것 같아 이번에 제대로 사업을 꾸려 나가려다 보니 저희 친정 부모님이 책임지고 잘 해보라는 의미로 직함 하나를 주셨다고 언급하니 시어머님은 말문이 턱 막히셔서 잠시 말을 이어나가지 못하셨어요. 마침 시어머님의 전화기가 울리더니 시어머님은 공손히 두 손으로 전화를 받으시며 사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라며 가식적인 미소를 지어가며 통화를 이어가셔서 어찌나 전화 음량이 크게 들리는지 다음에 제 전화 너머에 계신 사돈이 우리 친정엄마임을 알 수 있었어요. 친정엄마는 전해드린 김치통을 잘 받아보셨냐며 아무래도 요즘은 우리 딸이 회사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느라 김치당을 만드는 시간이 없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도 빈통을 보내놓은데 이유를 세탁해서 깨끗하게 씻어버렸다며 이번에 우리 딸이 대표이사로 승진해서 좋은 소식이라고 알려드리려고 명함 한 장을 함께 보내드린 것인데 받으셨는지 모르겠고 우리 사위는 언제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승진할지 기다리다 목이 쉴 듯이 식은땀을 흘리며 무리하게 승진해봐도 대표이사까지 진급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워하며 시어머니의 말투 때문에 시어머니의 집구석을 엎어가며 계속해서 웃음을 찾아서 혼나려는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리고 친정엄마는 최근에 식당을 딸들에게 맡기고 집에 있는데 어떻게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본점으로 전화만 내라는 요청을 받아 수십 통의 전화를 받았다고 사돈도 푼돈을 내고 싶다고 하셨다면 전화라도 줘야 한다. 통화를 시작했냐고 물었으면 가족 단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을 텐데 아쉬워하며 이제는 우리 딸이 대표이사이니 딸에게 식당 운영을 전적으로 맡길 예정이라며 대표이사님께 한번 부탁해 보는 것이 어떠냐고 하죠. 시어머님은 난색을 표하며 전화를 끊으셨고 그리고는 제 눈치를 살피시더니 저희 엄마가 가족 짠돌이로 분점을 내주라 하셨다며 없는 말을 지어내며 어제부터 시댁에 와서는 제 명함을 뚫어져라 보며 망부석처럼 굳어있는 남편의 시어머니 앞으로 밀어들이며 이 남자 다시 반납할 때니까 앞으로 시댁과는 가족적인 도움이 없이 라고 말했어요. 살아갈 거라고 말한 후에 저는 시부모 집을 떠났어요. 남편은 이제 제 정신이 돌아왔는지 나를 따라 뛰어와서 당장 그만 서서 이야기하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큰일이 있었는데도 배우자인 나에게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며 이제 와서 손자의 식당을 가져가려는 게 아닌지 하는 말을 했어요. 열개 우물파는 알아도 사람의 속을 모른다 더군요. 그 말이 정확히 당신을 향한 말인 것 아니겠느냐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것이 옳지 않겠어요. 어차피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남편에게 당신이야말로 친정아버지가 쓰러질 때도 한 번도 병문안을 가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여태까지 옆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팔짱을 끼고 지켜만 보다가 식당이 잘 되니까 이제서야 쓱쓱 숟가락 한번 얹어보려는데 안달이 나서 시어머니까지 합세해서 우리 집안을 탈탈 털어먹으려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렇게 없이 보고 깔보던 식당인데 왜 이제서야 온갖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가하며 언제부터 나를 파렴치하게 꼬냐며 더 이상은 당신과 못 살 건다고 하고 당장 내일 이혼 서류를 보낼 테니 좋은 말로 찍어서 보내라고 했어요. 남편은 제게 시어머니 생각했던 식당을 잃고 싶지 않은지 매일 같이 찾아와 빌며 식당 일을 도와주면서 이혼은 당근이 될 것 같아요. 회피하는 듯 모든 노력을 다해 보였지만 이미 검은 속내가 드러나서 그와의 결혼 생활을 더는 이어갈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친정엄마는 가게를 넘겨주기 전 이혼하고 평온히 살기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결국 오래 지속된 이혼 소송 끝에 양육권을 얻어 승소하였습니다. 그 후 친정엄마는 기다렸던 듯이 두 딸에게 식당을 물려주었고 저는 본점에서 부모님의 가치를 담은 요리를 손님들에게 제공하며 번창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한편 동생은 서울의 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시작하고 난 후 종종 서울을 방문해서 음식 상태를 확인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다급한 표정으로 식당 주방에 숨어 있었고 식당 밖을 한참 동안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이상하게 두리번거리는 동생을 이해할 수 없어서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분기별로 식당을 찾아와 마치 제기를 노리는 트로트 가수처럼 너스레를 떨며 애써 다가와서 저의 소식을 물어보는 형부 때문이었습니다. 형부의 행동이 마치 다시 식당에 들어오려는 듯하여 몇 번 얘기해도 계속 찾아와서 상황이 좀 어색해졌습니다. 남자 꼴이 정말 이상했어요.
그 순간 제게는 남편과 헤어지고 나서 있었던 혼란한 감정이 갑자기 해소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본전과 서울 본점을 제외하고 각 지역으로부터 계속해서 러브콜을 받는 탓에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로 불리는 부산의 분점을 준비하느라 하루하루 밥이 움직이는 것에 남편을 떠올리지 못할 새도 없었는데 대체 그 남자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팽팽하게 남아돌기에 툭하면 식당을 찾나 싶어 건너 남편의 근황을 들어보니 그제서야 이해가 되더군요. 남편은 이미 자와 이혼 소송을 하기 훨씬 전부터 마련한 것이었고 저도 여러 차례 병원이나 약국을 오가거나 약을 잘못 가져다 주거나 혹은 물량을 맞추지 못해 거래가 조금씩 끊어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꼴등을 맡아 혼란을 겪다 결국 업무 평가를 빌미로 회사를 그만두었고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어머니를 설득하여 함께 우리가 이번에는 식당을 여는 게 어떠냐며 제안했고 우리 식당의 매출을 알려주자 안 그래도 우리 가게가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시어머니는 우리들조차 해내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여 집을 담보로 내어주며 땅까지 사며 식당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서야 이야기하지만 우리 시어머니는 돈 있는 아주머니들 사이나 친구 어머니들 사이에서는 맛있는 김밥을 만든다는 것으로는 유명하지만 본격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김밥 한 조각도 내밀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수준의 귀여운 요리 실력을 겸비한 터라 내일 한글 같은 퀄리티로 대규모 음식을 만들어내야 하는 식당을 운영하기에는 저희는 한없이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더더욱 식당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며 말려봤지만 이미 매출에 현혹된 남편과 시어머니들은 마음이 없어 보였고 아무런 음식 준비도 없이 식당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결국 며칠 동안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 먹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많다는 생각에 시어머니는 저희 집 음식이라도 가져와서 식당의 명맥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트집을 잡아 저를 괴롭히려 했지만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죠. 김치라도를 만들고 싶었지만요. 식당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지만 욕심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켜 결국은 아들과 며느리를 이혼시켰습니다. 남편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대신 본가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지만 이윤을 올리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1년도 경영할 수 없었고 새 주막 용품부터 모든 가구를 싸게 판매하고 건물을 임대하기까지 힘들었습니다. 권리금 없음 표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모자가 양손을 맞잡고 집에 앉아 하염없이 팔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소식을 얻게 되었을 때 얼마나 속이 후련한지를 느꼈습니다. 자네들로부터 전해 들었던 이 모습을 상상하며 메신저를 읽고 있던 길 한복판에서 한참을 배꼽을 잡고 웃으며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뭐예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양손에 떡을 찧어도 목구멍 끝까지 떡을 채우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 본성이라지만 그렇게 되면 증거들을 놓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 곁에서 몸소 실천해 보여준 남편이 아니었으면 어쩌면 친정엄마가 쓰러질 때 욕심 때문에 두 아이를 삼켜 엄마를 잃은 셈일지도 모르겠답니다. 등줄기가 서늘하다 못해 서늘해지는 것이 얼마나 소름이 돋는지 몰라요. 이 사연을 듣는 분들 중에는 눈앞에 그려진 청사진 때문에 당장 내 품에 있던 소중한 것들을 우리 남편과 함께 놓치고 후회하는 분들이 없길 바라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한 번쯤 멈춰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꼭 가져보길 바라며 이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